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리스트의 페이지 기능부터 좀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리스트에 있는 페이지 기능은 어떤 기능인지 혹시 아시나요? 리스트 페이지에서 페이징 처리라고 표현을 해볼 건데, 자, 이 녀석은 어떤 기능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글에다가 자바, 반복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다라고 했을 때 밑으로 쭉 내려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웹사이트에 이런 기능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한 페이지의 모든 결과물을 다 보여줄 수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한 페이지에 왜 못 보여줘?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반복문 가지고 긁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색 결과가 지금 검색 결과 수가 안 나왔네요. 안 나오네. 그러면 그냥 예를 들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떠한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 결과가 200만 개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검색 결과 200만 개는 생각보다 우스운 숫자입니다. 자, 200만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한 페이지에 이걸 다 보여준다라 그러면 200만 개의 이런 링크들, 글에 대한 설명들, 그런 것들이 진짜 한 페이지에 다 와야 돼요. 그러면 스크롤이 일단 말이 안 될 거고요. 스크롤이 말이 안 되는 걸 떠나서 페이지가 로딩되는 그 시간 자체가 엄청날 겁니다. 애초에 200만 개를 가져와야 될 거고, 가져온 걸 페이지에 다 그려내야 되잖아요. 이 그러니까 JSP나 이런 녀석들이 우리 거 상황을 예를 들었을 때, 뭐 서블릿이 요청을 받아서 그 요청에 대한 처리로 JSP가 화면을 그릴 건데, 얘가 화면을 그려내는 그 시간 자체가 엄청 오래 걸린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라고 하면 이 페이징 처리에 관련된 기능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정말 정말 사용자가 적은 게시판이라도 얘는 다 되어 있어요. 다만 이걸 쓸만한 상황이 안 생겼을 때 안 나타날 뿐이겠죠. 기본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은 웹사이트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빠뜨린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걸 좀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페이징 처리가 이제 사이트마다 조금씩 달라요. 지금 이거 구글 거 보시면은 자, 제가 1페이지로 가볼게요. 이 상태에서는 일단 이전 버튼 없고요. 1페이지니까 전으로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음 버튼은 하나 있고 1부터 10까지 개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2를 누르고 2페이지로 넘어간다 그러면 1부터 10이 유지가 되죠. 3을 가면 유지가 또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한 6으로 갔다.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네요. 8 정도로 가면은 이제 슬슬 좀 바뀌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페이지 넘버에 따라서 앞뒤로 몇 개를 더 보여줄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얘가 판단하고 그려주는 거예요, 화면에. 그러니까 지금 버튼이 총 10개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10개의 버튼이 고정되어 있는 건데 뒤로 갈수록 이제 자동으로 어느 정도는 당겨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구조인 거고 이 다음 버튼을 누르면 애초에 얘는 구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다음 페이지로밖에 안 가네요. 자, 근데 네이버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아무거나 하나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 아무거나 들어왔는데 자, 여기에 있는 이 페이징 기능은 1부터 10이 있고 다음이 있어요. 여기까지 구글이랑 동일해 보이죠? 그리고 넘어가면서도 1부터 10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똑같아 보여요. 다만 7페이지가 됐음에도 이전 버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10페이지를 가도 11페이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다음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눌러야 11부터 20이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페이징 처리는 개발자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하냐에 따라서 그 생김새나 디테일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걸 써도 괜찮은데 본인이 원하는 걸 쓰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을 기준으로 가져가 볼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럼 이 페이징 처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도 우리가 좀 많이 늘려놓을 거고요. 실제로 페이징이 나타날 수 있게끔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져야 될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처리를 할 건데,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건을 한 페이지에 10개의 게시물을 보여줄 거다 라는 조건을 걸고, 게시물이 예를 들어 101개다. 그럼 우리한테는 1부터 몇 가지의 페이지 번호가 필요해요? 11개가 필요하죠. 왜 그렇게 알죠, 우리는? 한 페이지당 10개씩 보여줄 거니까 10페이지까지라고 하면 게시물 100개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 남는 이 게시물도 한 페이지에 결국 나타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1개의 페이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한 페이지에 몇 개의 게시물을 보여줄지만 정하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얻어내야 되는지가 다 나왔어요. 자, 이거 실제로 기능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일단? 한 페이지에 10개의 게시물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조건으로 딱 걸고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한 거, 전체 게시글의 수를 일단 알아야 돼요. 전체 게시글의 수를 알아야, 이걸 기반으로 이 101개라는 사실을 알아야 몇 개의 페이지 번호가 필요한지 알 수 있으니까, 그죠? 일단은 전체 게시글의 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알아야 되죠? 전체 게시글의 수를 가지고서 이거 구해내야 되지 않나요? 네. 보여줄 페이지의 번호, 페이지 번호의 총 개수, 이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1개라는 게시물이 있으면 11개가 필요해 라는 이 결과를 우리가 숫자를 눈으로 봤을 때는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전체 게시글의 수를 가져와서 연산을 해야 되고, 그 연산을 통해 이 녀석을 구해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 제가 1부터 10까지 보여줄 거고요. 다음 버튼을 누르면 11부터 20까지 보여줄 거고요. 21부터 30까지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를 처리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해당 페이지에서 몇 번 다시 해당하는 페이지에서 그 게시물에 몇 번 게시물이 들어가는지. 얼추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현재 페이지를 알아야 돼요. 현재 페이지 번호. 근데 사실 이걸 위해서 현재 페이지 번호를 알아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냥 지금 어느 정도는 필요하긴 해요. 이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걸 만들어낼 때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룹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내야 될 값은 현재 페이지 번호를 기준으로 어떤 그룹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고, 이 어떤 그룹인지를 조금 더 말을 풀어서 해보자면 시작점과 끝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페이지가 1부터 10일 때에 해당하는 JSP, 11부터 20일 때에 해당하는 JSP 이런 걸 따로 만들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나의 JSP 안쪽에서 이런 게 동적으로 처리가 되게끔 만들어 줄 건데, 그러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이 숫자들은 반복문 가지고 찍어내겠죠. 우리가 하나하나 타이핑을 할 리는 절대로 없어요. 그럼 반복문 가지고 찍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어디서 끝나야 되는지, 얘 같은 경우는 1부터 시작해서 10에서 끝나야 되는 이러한 우리가 조건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다 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화면에 페이지 페이지를 이동시킬 수 있는 번호들을 누를 수 있게 A링크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A 태그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 현재 페이지 번호에 맞게끔 보여줘야 될 게시물들을 가져와서 보여주면 돼요. 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근데 힌트만 드리고 있지 사실 어떻게 코드를 짜야 되는지는 알려드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이거
페이징은 웹이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검색하면 다 나와요. 구글링, GPT, 뭐가 됐든 좋아요. 검색하면 나오는 거니까 코드의 전반적인 구성이나 실제로 내가 어떤 걸 활용해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 검색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러한 힌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올바른 정보를 찾고 여러분들 거에 적용해 보시라고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힌트를 하나 더 드릴 건데, 자, 실제로 내가 지금 만약에 한 페이지에 10개씩 보여줄 거고 게시물이 30번 게시물부터 1번 게시물까지 있대요. 그러면 한 페이지에 10개씩 보여줄 거면 1페이지에는 몇 번부터 몇 번의 게시글이 나와야 돼요? 30부터 21까지 나와야겠죠. 그쵸? 우리한테는 지금 3페이지가 존재하게 될 거고, 이 가정을 하면 제가 이걸 거꾸로 쓴 이유는 우리가 어차피 리스트를 역순으로 가져올 거니까 좀 더 직관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1페이지에는 30부터 21번 게시글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2페이지에는 20부터 11번까지의 게시글이 와야 될 거고 10부터 1까지 이렇게 와야겠죠.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자, 얘네들을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만큼 딱 10개씩 끊어서 가져와야 돼요. 자, 그거는 어떤 방식을 쓰는 거냐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리밋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리밋은 우리가 데이터를 조회해 올 때 혹은 뭔가 처리를 할 때 한계를 거는 거였어요. 지점을 딱 설정해서 거기까지만 적용되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녀석이었는데, 이 리밋을 우리가 인자를 보통 이렇게 하나만 넣는 걸로 처리를 했었죠. 근데 얘한테는 인자가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리밋에 들어갈 인자 2개는 하나짜리를 썼을 때는 우리가 배웠던 그 개념이 끝나요. 거기까지가 맞아요. 근데 인자가 하나 더 늘어나서 2개의 인자를 가지게 되면 얘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느냐. 자,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식으로 리밋을 걸었다라고 했을 때 얘는 1번 인덱스부터 1개 가져와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덱스, 제가 일부러 인덱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건데, 왜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5줄이 쌓여 있다라고 했을 때, 5줄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데이터는 0번이에요. 인덱스 번호가. 그리고 두 번째부터 1번, 2번, 3번, 4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인덱스라고 표현을 한 거고 1번 인덱스부터 1개 가져와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한번 보죠. 자, SQL YOJ에 가서 아티클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면 지금 저한테는 게시글이 7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조회를 할 때 리밋 1,1 이렇게 주고 조회를 하면 얘는 1번 인덱스부터 1개 가져와라고 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ID 8번 글 하나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리밋이라고 하는 이 절에는 그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화면상에 9번, 10번 결과물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저는 리밋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9번, 10번 글만 보여주고 싶으면 2번 인덱스부터 2개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9번, 10번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걸 활용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왜 안 되니? 잠시만요. 이 조건을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첫 번째 거 몇 번 인덱스부터 몇 개 가져와야 돼요? 0번 인덱스. 그렇죠. 0번부터 10개. 자, 그 다음 여기는 10번부터 10개. 그럼 이 뒤에는 고정이네요. 우리가 한 페이지에 10개씩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은 그 값은 고정이 되는 거고 얘만 0, 10, 20, 30 이런 식으로 10씩 증가하면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0번 인덱스부터 10개를 가져올 때는 페이지 번호가 몇 번? 1번. 10번 인덱스부터 10개 가져올 때는 페이지 번호가 몇 번? 2번. 그러면 1페이지일 때 0번 인덱스부터, 2페이지일 때 10번 인덱스부터, 3페이지일 때 20번 인덱스부터 규칙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리밋 절에다가 어떠한 인자를 세팅할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산을 통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과정들도 검색하면 같이 나올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 본인 상황에 맞게끔 잘 수정해서 적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 그리고 검색하다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스프링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구조적인 부분이 많이 다르게 느껴질 텐데, 사실 그 구조는 안 보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린 지금 현재 서블릿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요청 결과를 가져와서 JSP한테 넘겨주죠. 그리고 얘를 가지고 화면을 그려요. 이 환경, 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검색 결과가 스프링을 사용한 구성 방식에서 데이터베이스한테 이런 데이터를 요청할 거고, 그 결과를 가져올 거고, 그걸 JSP한테 넘길 거고, 그걸 JSP로 그려내는 방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필요 없는 건 뭐예요? 이걸 제가 드린 이 힌트를 코드로 옮겨놨던 그 로직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세스는 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 상황에 맞게 변경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걸 굳이 여러분들한테 해보라고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스프링까지 다 배우고 나서도 스프링만 써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금 다른 프레임워크가 적용되어 있는 그런 검색 결과를 가지고서 내 거에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런 거는 해보지 않고는 절대 안 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JSP랑 서블릿을 사용하고 있는 이 시점에 좀 그나마 검색을 해서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한 뒤에 우리 걸로 가져와서 적용시키는 연습을 할 때 이것만한 기능이 없어요. 그만큼 검색 결과도 많을 거고 여러분들이 참고할 자료도 많고, 그래서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힘들어도 최대한 생각을 멈추지 마시고 이걸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페이지 번호를 어떻게 표현할 거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돼요. 뭐 이전 버튼, 다음 버튼, 그리고 저는 10개씩 하겠다라고 했지만 10개씩 하는 게 싫어, 나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할래,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 페이징 처리가 가능하게끔 한번 구현을 해보세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징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좀 많이 들여봤는데 나름 잘 처리하신 분도 있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얘는 딱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페이징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좀 뭐랄까 약간 겁먹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지금 서블릿과 JSP가 서로 통신을 주고받고 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요청을 보내고 그 결과를 응답받고 하는 이 전반적인 흐름도 아직 애매한데 어색한데 그 안에서 뭔가 동작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려고 하니까 겁이 좀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 페이징 처리라고 하는 이 녀석은 아주 너무나도 간단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제가 아예 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검색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만들려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힌트 다 드렸고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면 얘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어렵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직 코드를 분석하는 능력이 좀 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드를 분석한다. 자, 제가 저한테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코드를 치는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코드를 직접 생각해서 두드릴 수 있는 능력은 아무 중요하지 않다. 다만 써져 있는 코드를 봤을 때 이걸 읽을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힌트와 정보를 가지고서 검색해보고 내 거에 적용시켜 보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능력치는 분석 능력치예요. 코드를 읽을 수 없다면 못 가져오죠. 가져와도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이 안 돼요. 내 거에 적용을 못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석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로 개발을 할 거면 진짜 순수하게 내가 모든 걸 다 짜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개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분석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고민하는 그런 시간 너무 중요한 거고 맞는데 그 고민도 결국에는 다양한 코드를 읽고 분석을 통해 나의 지식 수준을 끌어올린 뒤에 고민을 하는 게 훨씬 더 다양한
방향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들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은 저는 데이터베이스에 이 게시글 양부터 좀 많이 늘려놓고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인설트를 할 건데 하나씩 인설트를 해서 여러 번 누르려고 하면은 귀찮으니까 아티클 테이블에 인설트를 하겠다. 그리고 아리지 데이트와 업데이트 데이트, 그 다음에 타이틀, 바디 이 네 가지의 컬럼에 데이터를 넣을 건데 그 데이터를 제가 셀렉트 실제로 없는 데이터를 강제로 조회를 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거 아마 우리 DBMS를 잠깐 배우는 시점에 했었죠? 혹시 안 했었나요? 이런 거 처음 보시나요? 인서트 쿼리를 쓰다가 셀렉트 쿼리를 같이 쓰는 거. 안 했었나 보네요? 그럼 지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자, 우리가 인서트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세 가지를 안내를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셋 방식과, 그 다음에 컬럼을 쭉 나열하고, 내가 데이터를 넣고자 하는 컬럼을 쭉 나열하고, 그 컬럼의 순서에 맞게끔 값도 쭉 나열하는 형태 하나, 그 다음에 컬럼은 나열하지 않고 값만 나열하는 형태 하나. 그래서 인서트 방식을 세 가지를 좀 알려드렸었는데, 자, 셋은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자, 지금 제가 한 방식은 내가 데이터를 넣고자 하는 컬럼들을 쭉 나열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방식을 써서 일반적인 인설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now 그다음에 뭐 테스트 1, 뭐 테스트 1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REG 데이트에 now, 업데이트 데이트에 now, 타이틀에 테스트 1, 바디에 테스트 1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데이터를 이렇게 매칭시켜서 넣어주는 형태로 인설트를 우리가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럼 데이터는 잘 들어갑니다. 지금 마지막 14번째 아이디 들어왔죠? 자,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컬럼을 나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넣고자 하는 데이터들만 나열을 하고 넣어주는 방식도 있는데 이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빠진 컬럼이 있을 때 지금 이 상태로 실행하면 얘는 에러예요. 왜냐면 아티클 테이블에는 컬럼이 총 5개가 존재를 하고 모두 다 낱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컬럼은 없어요. 심지어 ID라는 컬럼은 프라이머리 키예요. PK는 절대로 낫이 안 되겠죠. 널이 안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ID 값을 안 넣었어요. 물론 오토 인크리먼트가 자동으로 증가를 시켜주려고 하겠지만 이 인설트 방식에서는 그런 거 무시하고 무조건 컬럼 개수대로 데이터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데이터가 안 들어와도 돼 라고 하는 컬럼이 아닌 이상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서 에러가 나는 건데, 자, 이런 방식들을 이제 우리가 응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응용을 하는 거냐. 자, 나는 데이터를 넣을 거야. 어디에? 아티클 테이블의 안에. 그리고 어떤 컬럼들에 이러한 컬럼들에 데이터를 넣을 거야 라고 일단 명시를 좀 해준 건데 그 뒤에다가 우리가 넣고자 하는 값을 썼던 이 행위를 얘 대신에 누가 하는 거냐면 select가 하는 거예요. select 쿼리는 실행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남기죠. 함수로 봤을 때 리턴 값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이 select 쿼리를 써줌으로써 결과를 남겨주고 남은 그 결과를 이 위에 insert, article table에 insert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거는 또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이 now 함수 같은 거 쓸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쓰면은 현재 시간과 날짜를 볼 수 있었죠. 얘가 가능했던 이유는 from 듀얼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 무엇이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듀얼이라는 가상의 테이블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회가 가능했다. 이런 사실 알려드린 적 있었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작업도 이거랑 유사한 개념이 좀 들어갈 건데, 유사한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할 건데, 자, 얘는 우리가 데이터를 여러 개 조회할 거야 라고 해도 이렇게 해도요, 여러 줄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나요? 얘는 무조건 한 줄밖에 못 나오지 않을까요? 왜? 왜 그래요? 듀얼이라는 이 테이블에는 데이터가 없었잖아요.
데이터가 없었는데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어서 데이터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 컬럼들을 나열하는 행위는 그 컬럼들에 대한 값을 뽑아올 거야 라는 뜻인 거지 이게 데이터의 줄을 형성해 줘 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한 줄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듀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아티클 테이블에는 일단 이런 녀석의 컬럼은 없어요. 그쵸? 이런 컬럼은 없습니다. 자, 이거는 가능할까요? 얘는 가능해요. 데이터 몇 개 나왔어요? 좀 많이 나왔죠? 자,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나왔는데 아티클 테이블의 총 데이터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똑같은 8개가 출력된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떤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개수, 데이터 줄수만큼 이런 녀석을 셀렉트해서 보여준 거예요. 듀얼은 무조건 하나밖에 못 나올 거고요. 얘는 가지고 있었던 게 없으니까. 근데 아티클은 데이터를 8개 가지고 있었는데 이 8개의 개수만큼 이런 녀석을 보여준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자,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ID 컬럼이죠. 얘는 이건 값이죠. 이 함수가 이 자리에다가 현재 시간과 날짜라는 값을 남길 거잖아요. 얘는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테이블을 사용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을 실제 셀렉션에 명시를 한다면 그 컬럼에 대한 값을 조회를 하는 거고요. 컬럼이 아니라 어떤 특정 값을 조회를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그냥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개수만큼 그 값을 뽑아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셀렉트는 무조건 이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어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값을 임의로 세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는 뭐 수업에서 크게 언급되진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유니온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끔 쓰게 될 텐데 유니온이나 유니온올 이 두 녀석을 쓸 때 이런 식으로 가상의 데이터를 좀 만들어내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거는 유니온은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네요. 유니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같은 테이블이든지 간에 다른 테이블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검색 결과를 합치는 거예요. 단 지금 보시면 얘는 차이가 시간 바뀐 거 말고 없죠. 그냥 유니온은 중복값을 알아서 제거해요. 근데 유니온 5를 사용을 하면 얘네들은 중복값을 제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쭉 그대로 한 번. 이거는 조인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조인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사용해서 두 테이블을 엮어 하나의 테이블로 보는 거고 이 유니온이라는 건 두 테이블, 그러니까 하나의 테이블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검색에 사용된 두 번의 테이블을 그냥 하나의 결과물로 결과물만 합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니온이라는 녀석은 사용할 때 조금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컬럼의 타입이나 개수 같은 거 이런 게 좀 일치를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 강제로 좀 끼워 넣고자 할 때 같이 조립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할 때 간혹 가다가 쓸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개념은 우리가 어떤 특정 값을 조회를 할 건데 그러니까 실제 컬럼을 조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값을 조회를 할 건데 그 값을 테이블로 조회를 한다면 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개수만큼 데이터가 출력이 될 것이다. 그 개념을 우리가 알면 돼요.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병행해서 하나로 합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REDate와 UpdateDate 컬럼에는 now라는 함수의 실행 결과를 넣어줄 거고 타이틀과 body에는 그냥 이렇게 값을 임의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로 제가 얘를 한번 다시 만들어 주겠습니다.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2개 정도만 데이터를 넣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아티클 테이블에는 게시글이 2개 있는데
자, 이거 실행하면, 이만큼 실행하면 결과 몇 줄 나와요? 블럭 씌운 만큼 실행한다고 하면 결과는 2줄 나오겠죠, 2줄? 지금 아티클 테이블에는 2줄 있으니까 2줄 나옵니다. 그러면 이 2줄의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한 번 실행하면 아티클 테이블에는 총 데이터가 몇 개가 됐어요? 4개가 됐겠죠. 2개 추가했으니까. 자, 그럼 제가 얘를 한 번 더 하면 아티클 테이블엔 총 데이터 몇 개? 8개.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가 이제 한 20만 개 이상 이렇게 늘릴 거예요. 근데 그 20만 개를 늘릴 때 이런 인서트 컬이 그냥 적은 거를 이렇게 2개짜리를 블럭을 씌워놓고 한 번 실행시키면 몇 개씩 추가돼요? 2개씩 추가되죠. 그럼 20만 개 데이터 만들 거면 저 10만 번 눌러야 돼요. 그죠? 그거 싫으면 이거 복사 붙여넣기 많이 한 다음에 또 해야 되겠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더미 데이터를 좀 편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아셨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지금 얘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CRUD에 관련된 쿼리들, DDL에 관련된 녀석들을 아니지, DML에 관련된 녀석들을 이제 다 나눠서 썼어요. 셀렉트는 셀렉트만, 인설트는 인설트만,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만, 딜리트는 딜리트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얘네끼리는 혼용이 가능해요. 인설트를 하는 상황에서의 셀렉트 가능한 거고요. 업데이트를 하는 상황에서의 셀렉트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 다 돼요. 그리고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도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상황이 되면 서브 쿼리의 개념과 얼추 이어지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두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용해서 제가 지금 대충 방금 전에 2048개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데이터는 총 96개가 되겠죠? 그죠? 맞죠? 그 다음 8,000 대략. 그 다음에 이제 16,000, 32,000, 64,000, 이제 12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2배씩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금방 늘어나죠.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24만이 되는 거죠. 26만 정도가 되겠네요. 짜잘하게 늘어난 것까지 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한 번의 데이터가 쭉쭉쭉쭉 많이 인설트가 되다 보니까 오토 인크리먼트가 중간에 한 번씩 씹혀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의 총 개수는 26만 2144개라고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 알려줍니다. 여기 하단에 여러분들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거에서 해보면 이렇게 알려주는데 자, 얘를 보면은 마지막 아이디 번호가 26만 2144가 아니에요. 오더바이를 해서 역순으로 조회를 해보면 마지막 아이디 번호는 39만입니다. 중간에 상당히 많은 번호들이 좀 씹혔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테스트용으로 만드는 데이터고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니까 상관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아이디 지금 PK예요. 중복은 절대 없죠. 중복은 절대 없고 오토 인크리먼트가 자동으로 값을 넣어주는 개념은 동일한데 중간에 씹히는 번호가 생겨서 그냥 공백 번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백 번호는 절대로 돌아올 일은 없겠죠. 네, 넘어뛰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아마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3, 4, 여기 5가 없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씹혀가지고 뛰어넘어요, 그냥. 그냥 그런 거예요. 절대로 중복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10, 11, 12가 없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아예 이렇게 덩어리로 한 단계씩 그 오토 인크리먼트가 씹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더미 데이터에서는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네, 테스트 데이터를 만드는 방식 이렇게 좀 해봤고요. 이것도 우리 db.txt에다가 같이 저장을 해서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만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거 말고 이렇게 주석 처리죠, 이거? 이 주석 처리는 이것도 그냥 팁 같은 건데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얘는 원래 우리가 이제 샵 주석이라든가 이렇게 한 줄 주석, 대시 2개 이런 걸 쓰게 되면 이 주석이 걸려있는 상태지만 나는 이 녀석을 실행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 블럭을 꼭 이렇게 씌워야만 해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블럭을 씌워야 돼요. 이 녀석을 주소까지 실행을 같이 시키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석세스면 석세스인데 실제로 결과가 나오지 않죠. 근데 이렇게 주석을 걸어놓으면 이 안에 있는 녀석으로는 실행이 돼요. 그냥 이거 한 번 더 하면 이제 52만 되는 거예요. 26만 개 정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쓰기 편하려고 이런 식으로 주석을 걸어 놓는 거니까. 자, 그러면 실제 데이터가 이제 상당히 많죠? 데이터가 이렇게 많아졌을 때 지금 당장 이 녀석 새로 고침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자, 이거 페이지가 아직 로드되고 있어요. 지금 스크롤을 내리면은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아직 페이지 그리는 게 안 끝났습니다. 아직 17만까지밖에 안 왔네요. 우리는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1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아직도 8만이에요. 엄청나죠? 이거 대략 20만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좀 사용자들이 많은 그런 사이트라든가 혹은 우리 메일 같은 것만 생각을 해봐도 개수가 순식간에 금방 쌓여요. 20만 개 사실 우스운 숫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페이징 처리 안 하고는 이렇게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페이지가 그려지는 데만 걸린 시간도 상당해요. 자, 그래서 이 녀석 이제 페이징 처리를 진짜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을 해놨으니 일단은 저 같은 경우 리스트에서 버튼부터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테이블의 아래쪽에다가 div 하나 구성해주고 그 안쪽에 a 태그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녀석한테는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죠.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페이징 처리 기능을 우리가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새로 고침을 또 누르면 오래 걸릴 텐데, 그죠? 해야죠 뭐. 이럴 거면 위에다 만들 걸 그랬네요. 위에는 또 금방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자, 여기다가 일단 만들어 놓고 새로 고침을 하면 버튼이 생겨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버튼들을 제가 눌렀을 때 저는 또 서블릿 쪽으로 요청을 보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행해야 되는 일이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왜? 왜 갔다 와야 돼요? 지금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글 10개만 우린 추려서 가져올 거잖아요. 그쵸? 전체를 다 긁어와 놓고 여기서 나눌 게 아니라 애초에 가져올 때부터 10개씩만 가져오려고 제가 아까 리밋이라는 쿼리 쓰는 방법도 알려드렸던 건데 그러려면 데이터베이스 갔다 와야죠. 내가 지금 몇 번 눌렀는지는 지금 내가 누르는 순간에 결정될 거니까 이 순간에 데이터베이스를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JSP 쪽에서 데이터베이스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지금 우리한테는 그런 기능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데이터베이스 가야 돼요? 서블릿에서 가야죠. 그러려면 지금 버튼을 눌렀을 때 서블릿 쪽으로 요청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서블릿으로 요청을 보낸다. 여기다가 어디로 보내야 돼요? 지금 이런 버튼을 눌렀을 때 서블릿으로 요청을 보내야 된다 사실까지는 깨달았는데 그 요청을 어디로 보내야 우리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죠? 아예 서블릿 새로 하나 만들어 내야 되나요? 그건 아니겠죠. 왜? 리스트를 보여주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애초에 이 페이지를 보여주는 건 변함이 없는데 그 순간에 이 페이지에 그려질 데이터들만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페이지를 그리겠다라고 요청을 받고 있는 이미 이 녀석 아티클 리스트 서블릿 여기로 요청을 다시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일 처리를 얘가 할 거니까. 그 전까지는 전체를 다 가지고 오고 있었는데 이 녀석만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10개씩만 가져올 수 있게 쿼리를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로 요청을 보낼 거예요. 리스트로. 그러면 list.jsp 입장에서는 이미 내가
아티클 리스트에 있는데 내 기준 위치가 여긴데 또다시 이 녀석한테 요청을 보내야 된대요. 그러면 A 태그에다가 뭐라고 써줘야 돼요? 여기다가 우리가 원래 알던 개념. 그렇죠? 이거죠. 상대 경로로 따졌을 때 내 기준 위치에 있는 녀석만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바뀌어야 돼서 쓴 건가요? 원래 우리가 리스트에서 디테일 갈 때는 그 자리가 바뀌어야 되니까 디테일이라고 적어준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바뀔 필요는 없죠. 그러면 안 써도 돼요. 그러면 나 자신에게 다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머리에 갖고 있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기준 위치 그 요청 주소로 다시 요청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리스트 이런 거를 써줄 필요가 딱히 없어요. 안 써도 된다. 제가 두 가지를 써놓고 실제로 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하나 쓰고 밑에는 안 쓰고. 근데 리스트로 요청을 보내긴 보낼 건데 이 요청을 그냥 보내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현재 내가 누른 번호가 몇 번째 페이지인지 정보는 줘야 될 거예요. 그 정보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서블릿한테 넘겨주기 위한 방법. 파라미터로 세팅 당연히 할 겁니다. 할 건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뭐 current page라는 이름으로 현재 페이지 해서 값을 넘겨줄 건데 이 값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값은 얘죠. 그렇죠? 얘는 지금은 제가 그냥 1, 2, 3, 4, 5, 6이라고 알바가 났지만 실제로는 알바키지 않겠죠. 그렇죠? 바뀌어야 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알아서 반복문이 돌아야 되고 1부터 10을 만들지 아니면 1부터 뭐 3까지만 만들지 이런 거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반복문 안에 있는 변수를 넣어주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구조, 반복문 구조가 안 쌓여 있으니까 이 1이라는 값을 어떻게 주지? 지금은 줄 수 있는 방법 이거밖에 없죠. 그냥 이렇게 줘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애초에 이 녀석을 하드코딩으로 박아놨는 거예요. 그죠?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 이 페이지는 이렇게 줄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놨다가 우리가 실제로 기능을 좀 만들어 가면서 다듬어 가면서 실제로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다음 이 녀석이 둘이 어떻게 일 처리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또 엄청 오래 걸릴 거라 일단 해보죠. 1번을 누르면 여기를 잘 보세요. 1번을 눌렀을 때 오래 걸려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건가? 아이 끊겼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 확인은 좀 이따 하고요. 일단 좀 줄이는 기능을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오래 걸리네요. 자, 그러면 여기로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는 C 페이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키로 페이지 번호를 받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 받아온 녀석을 사용하려면 꺼내야겠죠? 리퀘스트에 들어있는 get parameter를 사용해서 꺼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이 정도에다가 코드를 좀 작성해 보도록 하죠. int current page 하나 만들어서 리퀘스트가 들고 있는 get parameter 그 안에 키는 current page 라는 녀석을 사용해서 꺼냅니다. 아이쿠. 이래서 여러분 데이터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이 보여주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 과부하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녀석 그냥은 안 되니까 형태를 변화시킬 거예요. integer. 파스인트 이렇게 형태를 변화시킬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사용자가 보내주는 버튼을 눌러서 넘어오는 그 숫자 번호를 판단했으니까 현재 몇 페이지인지 확인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 구하는 거죠. 지금 현재 페이지에 그려질 게시글 번호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처음부터 10개 뭐 두 번째부터 10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걸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를 어떻게 응용을 해서 연산을 하느냐, 이거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비슷하게 나왔을 텐데, 자, current page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요. 괄호를 씌웁니다. 그리고 이 녀석한테 내가 한 페이지에 보여주고 싶은 개수를 곱해요. 그리고 이 녀석을 사용할 거니까 변수에 담아서 저장합니다. 자, 이 코드는 어떤 의미냐면 제가 1페이지를 눌렀어요. 그러면 1-1이면 0이죠. 0 곱하기 10이면 0이죠. 그러면 0번 인덱스부터 10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저는 이 자리를 지금 구해냈네요. 0이라는 값을. 1페이지일 때 0이라는 값. 그럼 여기가 지금 2페이지가 들어왔다. 그럼 2-1이면 1이죠. 곱하기 10이면 10일 거고. 그럼 두 번째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번 인덱스부터 10개 가져와. 연산 끝났죠? 이러면 이제 내가 누르는 페이지 번호에 맞게끔 알아서 거기서부터 10개씩을 다 끊어서 가져올 거니까요. 그쵸? 그리고 여기 10개로 제가 고정을 지금 시켜놨는데 만약에 이 녀석을 이름을 이런 식으로 정해서 변수 처리를 해준다면 이제 어떤 기능이 가능하겠어요? 페이지를 누구는 10개씩 보기, 누구는 내가 원하는 50개씩 보기, 25개씩 보기 이런 거 하나 메뉴 만들어 놓고 눌렀을 때 얘만 바꿔가면 받으면 되겠죠. 이런 거 변수 처리하면 그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는 여기겠죠? 지금 limit from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한 거. 그 다음에 items inner page라는 녀석은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리밋절에 사용할 녀석들을 다 구했어요. 그럼 실제로 쿼리에 조립만 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리밋은 order by보다 더 아래쪽에 위치를 해야 되는 쿼리니까 밑에다가 리밋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 2개 낼 겁니다. 콤마 하나 꼭 찍어줘야 되고. 자, 여기다가 limit from 몇 번 인덱스부터 라고 하는 녀석 넣어줄 거고요. items inner page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전체를 다 가져올 게 아니라 끊어서 가져오겠죠. 자, 여기까지만 해놓고 얘를 띄어만 봐도 우리가 current page라는 녀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는데 얘는 에러가 안 나왔네요. 또 여기서 아마 에러가 났을 겁니다. cannot parse null string 파라미터를 안 줘서 그래요. 그럼 파라미터 주면 되죠. 여기다가 current page에서 1 이렇게 주면 10개 나오죠.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뭐 2를 주면 지금 게시글 번호를 잘 보세요. 39만 3197이 첫 번째 글이었는데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10개씩 깎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대략 지금 우리한테는 26만 개의 글이 있으니까 한 페이지에 10개씩 보여준다 그러면 대략 몇만 페이지까지 있는 거예요? 2만 6천 정도 되겠죠? 대충 한 2만 5천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가네요. 이제 실제로 10개씩 잘 끊어서 가져오는 거는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추가로 더 구성을 해 나갈 건데, 자, 방금 전에 봤던 문제, current page에 파라미터 세팅이 제대로 안 되어 들어오면 에러 때문에 안 될 거니까 그 에러를 제가 또 없애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일단은 1로 초기화를 할 거고요. 조건을 하나 열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널이 아니거나 널이 아니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length가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공백이나 아예 파라미터가 없거나 한 경우들을 다 체크한 거죠. 그럴 때에는 아닐 때에는 이 current page 변수의 값을 지금 받아온 값으로 형태를 변환시켜서 넣을 거야 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 if문이 동작을 안 했어요. 그리고 밑에까지 코드가 내려와요. 그럼 이제 1페이지 그냥 무조건 보여주겠죠. 지금 이런 상태를 체크한 거예요. 파라미터를 안 넣어주고 그냥 리스트 보여줘 라고 요청을 보내면 무조건 1페이지. 근데 이거는 당연히 맞는 기능이죠. 우리가 리스트라는 기능을 딱 눌러서 들어갔을 때 무조건 1페이지 나오는 게 맞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랜덤으로 막 30페이지, 40페이지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쭉 이어서 좀 갈게요. 아까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일단 보여주는 거는 해결을 했고, 그러면 그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것 중에서 이거 전체 게시글의 수를 구해와서 보여줄 페이지 번호의 총 개수 구하는 거, 이것도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는 일단 좀 너무 렉이 많이 걸리니까 그걸 좀 없애기 위해서 얘부터 좀 진행을 한 거고, 이제 이 녀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네 둘. 전체 게시글 개수는 어떻게 구해와요? 네, 우리 count라고 하는 집계함수가 개수를 세는 집계함수였는데 그 녀석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개수 구할 수 있겠죠? 그 말인즉슨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와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자, 이 녀석을 하나 더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SQL append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select count 별 from article, 이러면 아티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전체 게시글의 개수를 이 쿼리가 찾을 거고요. 이럴 때 이제 에스터리스크보다 PK 컬럼 같은 거 넣어주는 게 조금은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 자, 그럼 이 녀석 실제로 실행시켜 달라고 보내버리죠. dbutil에 있는 select row int value 이런 거 어차피 개수와 구해 올 거니까 사용해 주도록 하고, int total cnt 정도라고 이름을 하나 달아줄게요. 그리고 이 녀석은 그냥 SQL 재활용할 수 있게끔 CQSQL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 녀석 잘 구해왔는지 보기 위해 한번 출력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콘솔에 찍는 걸로 했어요. 자, 그러면 리스트 요청을 보냈을 때 서버가 이제 리로드가 됐죠. 보냈을 때 이렇게 총 개수 후에 오네요. 문제 없죠? 아까 전에 제가 SQL YOG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실행을 하면 여기 가로열이라고 하는 밑에 부분에 총 개수가 나옵니다. 이런 툴들은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하니까 따로 쿼리를 실행시키지 않아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랑 만약에 비슷하게 이런 거 해보시고 처음에 얘 딱 조회하면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높은 확률로 여기에 1500인가 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체크돼 있어서 그래요. 이거 체크를 해제하셔야 개수 제한 없이 전체를 다 조회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SQL YOG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을 때 조회할 때 그 순간 스피드를 위해서 얘는 자동으로 열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저도 아까 전에 이걸 한번 눌러서 해제를 했고요. 자, 그러면 전체 개수 가져왔으니까 이 전체 개수를 활용해서 제가 결국 구하고자 했던 거는 이겁니다. 얘는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전체 개수가 26만 어쩌고인데 이 녀석을 일단 뭘로 나눠야 돼요? 일단 10으로 나누긴 해야 되죠. 그쵸? 한 페이지에 10개씩 들어갈 거니까. 그죠? 근데 나누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예시로 101개의 게시물이 있을 때는 11페이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총 게시물 개수를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 올리면 돼요. 그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자바 코드를 사용해서 연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름을 토탈 페이지 CNT 총 페이지 번호 개수 해서 여기다가 일단 토탈 CNT 이 녀석을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 이 개수로 나눌 겁니다. 나누긴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긴 나눌 건데 이 녀석을 제가 이거 알려드린 적 이 수업에서는 없을 거고 저한테 자바를 배우신 분들은 이걸 제가 말씀을 다 드렸었어요. 뭐냐면 지금 얘는 정수 나누기 정수죠. 그럼 값은
목은 무조건 정수밖에 안 나와요. 자바에서의 이 녀석은 몫을 구하는 연산자죠. 얘는 무조건 정수 나옵니다, 값이. 그러니까 지금 정수형 변수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나머지의 여부까지 알아야 돼요. 그 몫에 써있는 개수, 그 값과 나머지 여부를 체크해서 나머지가 있으면 올림 처리해야 되니까. 총개수 올려줘야 되니까. 그러려면 결국 이 녀석의 값이 소수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소수점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쪽을 더블로 형태를 변환시킬 거예요. 나누는 수, 나눠지는 수, 어디로 이 형태를 변환시켜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실수 타입이면 실수 나누기 정수, 정수 나누기 실수를 했을 때 이 나누기 연산자는 그냥 소수점을 주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구해낼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인트 타입의 변수에 그냥 못 들어가니까 형태를 변화시켜야겠죠. 뭘로? 인트로.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인트로 형변을 하기 전에 나머지가 있으면 먼저 올림 처리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결과를 자바가 가지고 있는 매스라는 이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CL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올림 처리를 할 겁니다. 이 메서드가 올림 처리를 해주는 녀석이에요. 소수점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올려. 그런 기능을 하는 녀석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0 같은 거는 없다라고 봐요. 이건 안 올려줘요. 근데 .1, .9 이만큼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수는 소수점 자릿수가 있기 때문에 다 올려줍니다. 그런 녀석이에요. 이것까지 한 최종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int로 형태를 변환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전체 페이지의 개수를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검색을 해보셨다면 얘는 어떤 방식의 페이징 처리라고 해도 대부분 다 있었을 거예요. 거의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실제로 JSP 쪽에 이 정보가 필요한 거니까, 왜냐면 우리가 A 태그로 만들 버튼의 개수가 저 토탈 페이지 CNT에 해당하는 거니까 JSP 쪽으로 넘겨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set attribute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요청에다가 내가 원하는 키와 밸류 데이터를 세팅하는 개수에는 딱히 제한이 없어요. 애초에 우리가 URL 파라미터에다가 쿼리 스트링 쓰는 것도 얘가 갖고 있는 그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개수에는 제한이 딱히 없다라고 했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량이 허용하는 한 다 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넘겨주면 좋은 정보 뭐 있을까요? 좋은 정보가 아니라 넘겨줘야 되는 정보. 그건 왜 필요할까요? 그거야 이제 나눴을 때 이전 다음 몇 번째 페이지가 나와야 돼. 맞아요.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5번을 눌러놓으면 난 지금 5번을 눌렀어 라는 걸 티를 내야 돼요. 안 그러면 사용자가 나 몇 번 눌렀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티 내려고 커런트 페이지를 하나 넘겨줄 겁니다. 이 변수,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이 자리에서 넘겨줄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용자가 현재 지금 몇 번을 눌러놨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리스트에서 저 녀석들 사용하기 위해 받아내줘야겠죠? int total cnt. 자, 이름을 total page cnt라고 했네요. 얘는 필요가 없고, 이 녀석은 이제 리퀘스트가 가지고 있는 get attribute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꺼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넘어올 거니까 int라고 형변을 한 번 더 진행해 줘야 될 거고, current 페이지도 하나 만들어서 똑같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얘를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어 버리면 얘는 못 써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왜냐면 JSP가 내장하고 있는 변수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시스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약어예요, 예약어. 그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이런 변수 이름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커런트 페이지라는 이름을 계속 써온 거고요. 이거는 뭐 중요한 개념은 아니어서 더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중간에 쓰다가 내가 분명히 이런 변수 이름을 쓴 적이 없는데 그냥 안 되네? 그러면 JSP가 이미 갖고 있는 변수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때그때 조금씩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받아냈으니까 이걸 가지고 반복문 한번 돌려볼까요? 일단은 개수상 몇 개씩 보여주는지는 상관하지 말고 아예 한번 다 돌려볼게요. 그리고 이제는 A 태그만 좀 돌려줘야겠죠? 안 그러면은 페이지 번호가 세로로 한 줄로 계속 나올 거니까 이 녀석한테 꼭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크립트릿 열어줘야 되고 여기다가 int i는 일단 1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1번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 i가 몇 가지? i가 토탈 페이지 cnt까지 일단은 1씩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다가 뭘 넣는다고요? 번복문 안에 있는 i를 그리고 저 커런트 페이지의 파라미터로 세팅하는 녀석도 이 녀석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세로 고침을 딱 눌러봤을 때 아이고 난리 났죠. 지금 리스트가 안 보이는 이유는 제가 페이지 번호가 리스트 보여주는 테이블보다 위에 가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밑에 가면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대략 지금 26,215번 페이지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페이지 개수 보여주는 거 컨트롤 안 하면 난리 난다는 얘기겠죠. 이거 동작은 잘 합니다. 여기 보시면 커런트 페이지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걸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밑으로 옮겨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럼 리스트가 나왔는데 이거 누르면 리스트 계속 번호 바뀌어요. 지금 동작은 아주 잘해요. 문제는 이걸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제로 1번부터 10번까지 보여주고 다음이랑 이전 버튼 만들어내고 다음 눌렀을 때는 11부터 20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끔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 전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지금 내가 눌러놓은 페이지가 몇 번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저는 만약에 30번 이렇게 딱 누르면은 여기에는 30이 쓰여있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30을 눌렀어? 라는 게 티가 안 나고 있어요. 이 녀석 티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되게 심플한 방법 하나 사용을 할 건데 그냥 스타일을 부여할 거예요. 글자 크기를 좀 키울 거고 이 녀석한테 뭐 컬러, 색깔을 좀 입힐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지금 클릭된 녀석을 찾아내야겠죠. 그렇죠? 아까 전에 서블릿에서 커런트 페이지를 JSP 쪽으로 넘겨줘야만 했던 이유가 현재 내가 누른 페이지가 몇 번인데를 알기 위해서였어요. 그걸 여기서 지금 이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런 조건을 줄 거예요. 지금 네가 누른 페이지 번호가 현재 이 i랑 일치하면 이라는 조건을 줄 겁니다. 자, 이걸 만약에 그냥 조건문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아니다. 이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조건문으로 따로 쓰지 말고 괜히 번잡해지니까. 자, 클래스 하나 만들 거고요. 이 클래스한테 적용시킬 스타일을 하나 부여를 할 겁니다. 우리 CSS를 JSP 파일 내에서 이렇게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구성함으로써 그냥 간단하게 부여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다가 쓰는 방식이 무조건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원래는 별도의 CSS 파일을 만드는 게 좋은 거고 가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 얘는 이 위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간편하게 그냥 깔끔하게 하나만 보여드리려고 레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찾아내서 그 클래스한테 컬러를 레드로 줄 거고요. 폰트 사이즈를 1.5 rem 정도로 구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클래스를 내가 클릭한 녀석은 레드라는 걸 줄 거고 클릭하지 않은 녀석은 이런 걸 안 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냐면 자, 3학년산자라고 하는 녀석을 쓸 겁니다.
자, 이건 자바에서 사용 가능한 문법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자,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표기를 해보죠. 아니지. 자,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게 사망연산자를 사용한 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얘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물음표가 한 번, 그 다음에 이 콜론이 한 번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자, 보시면 A가 1과 같냐라고 물었죠. A가 1과 같으면 물음표 뒤에 있는 이 녀석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같지 않으면 이 녀석이 실행이 돼요. 자, 이게 사망연산자, 이게 끝이에요. 물음표와 콜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지선다의 조건을 써야 될 때 if문으로 쓰면 if else 써야 되죠. 그렇죠? if 쓰고 else를 써야 이지선다를 골라낼 수 있어요. 근데 사망연산자를 쓰면 이 조건이 참일 때, 아닐 때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인데, 자, 이것도 결국 자바 문법이니까 스크립트릿 하나 열어주고요. 이 안쪽에 i의 값을 바로 출력으로 남길 겁니다. 그래서 print out equal 마크 하나 들어간 거고, 여기다가 current page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현재 반복문에서 돌고 있는 i의 값과 같으면 이란 조건을 줘서, 그때는 얘를 쌍따옴표로 해도 되긴 할 텐데 그냥 홀따옴표로 합시다. 레드라고 하는 텍스트를 이 자리에 출력으로 실행시킬 거고, 만약에 같지 않으면 그때는 비어있는 텍스트를 줄 거야. 이게 홀따옴표로 안 되는군요. 자바 문법 상이라서. 그럼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러면은 얘가 현재 반복되고 있는 i랑 같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30번 페이지를 누르면 여기서 30이라는 값이 서블릿 쪽에서 JSP 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10페이지라는 변수는 30이라는 값을 찾아 놨겠네요. 파라미터에서 꺼냈으니까. 그럼 이 30이라는 값이 현재 반복문이 돌고 있는 i를 그려낼 때, i가 30일 때에는 클래스라는 곳에 레드가 간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얘가 같지 않을 때, 일치하는 그 한 번의 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다 공백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이렇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드는 검사로, 이것도 양이 많아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30번에 해당하는 녀석만 클래스에 레드가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클래스 부분이 다 공백으로 비어있죠. 이러니까 클래스를 찾아내서 컬러 색깔 레드랑 폰트 사이즈를 줬을 때 얘만 적용이 되는 거죠. 현재 페이지 내가 몇 번 눌렀는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처리를 했고, 이제 실제로 개수를 줄여서 보여주는 부분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바로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JSP 쪽에서 그냥 바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서블릿 쪽에서 해서 데이터를 넘겨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어디서 처리를 하든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런 처리는 보통 자바 쪽에서 하는 걸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다시 올 겁니다. 자바로. 그리고 데이터를 좀 만들어낼 거예요. 자, 뭐 쿼리 날리기 전, 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이 자리에다가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from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내고요. 연산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연산을 하나 할 겁니다. 그리고 AND도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 연산이 어떤 의미인지,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자, 이 연산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거는 대입을 해보세요. 현재 페이지가 1이다 라고 해서 대입을 해보시고, 현재 페이지가 뭐 10이다 대입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11이다 20이다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자, 1페이지 가정해볼게요. 1-1은 0이죠. 0 나누기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는 뭐예요? 0 나누기 10 한 거죠. 0 나누기 10이면 그냥 0이에요. 곱하기 10 하면 0이죠. 거기에 플러스 1 하면 1이죠. 현재 페이지가 1일 때 값은 1이라는 거예요. from이라는 값이. 그죠? end 볼게요. 현재 페이지가 1이다. 1-1 0이죠. 그럼 여기까지 값은 똑같겠네요. 0인 거. 여기까지. 그리고 플러스 1이래요. 그럼 1이죠. 그 상태에서 10 곱하면 10이죠. 그러면은 from이 1이고, 그러니까 현재 페이지가 1번일 때 from은 1이고 end는 10이에요. 자, 제가 1부터 10까지 나타나게 하는데 여기서 1번을 누르든 2번을 누르든 10번을 누르든 상관없이 얘네들은 고정시켜 놓을 거라고 했어요.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 11에서 20으로 갈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1번은 성공했네요. 자, 이번에는 10번 대입해 볼게요. 현재 페이지 10번이다. 자, 10-1은 9예요. 9 나누기 10은 네, 0점 몇이겠죠? 근데 이거 정수 나누기 정수니까 목만 나오죠. 그럼 결국 0이네요. 그렇죠? 괄호 안에 0 곱하기 10 하면 0 플러스 1 하면 1이죠. 자, 10번 페이지를 눌렀을 때 from은 1이에요. end는 자, 10-1은 9 나누기 이거 하면 0일 거고 0에다가 플러스 1 하면 1이고 10 곱하면 10 1을 누르나 10을 누르나 from과 end는 변한 적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변화를 한번 줘볼게요. 11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페이지 마이너스 1은 10 10 나누기 10은 1 곱하기 10은 10 플러스 1은 11 11페이지부터 11번 from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end 11-1 10 나누기 11 더하기 1은 2 곱하기 10은 20 그럼 11부터 20까지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해서 내가 10개씩 끊어가며 그 묶음을 만들어 낸 거예요. 아주 간단한 연산이고 이것도 여러분들 저도 이거 처음 할 때 직접 생각해낸 연산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 검색해서 얻어낸 연산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 몇 가지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은 내가 필요한 상황에 맞게끔 골라서 연산만 살짝 수정해서 쓰면 돼요. 그런 겁니다. 자, 잠깐만. 일단은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from과 end를 구해냈으니까 이제 JSP 쪽에다가 바로 넘겨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JSP 쪽에서 from과 end도 받아내야 될 거고 이렇게 받아낸 녀석을 어디에 쓰면 돼요, 저는? 반복문의 이 자리에다가 from 이 자리에다가 and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끝났어요. 10개씩 나오죠. 10개씩 끊어지는 겁니다. 자, 1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부터 10 제가 8, 9, 10 해도 여기 고정 11페이지로 가면 11부터 20 만약에 뭐 한 40페이지로 갔다 그럼 이렇게 끝났죠. 자, 이제 이전이랑 다음만 만들면 돼요. 자, 이전 다음 너무 간단한 거니까 이것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rom과 end를 구해냈고 적용시켜서 버튼이 몇 개씩 노출이 되는지 설정을 이미 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전 버튼과 다음 버튼 만들어낼 건데 얘는 실제로 여기 1번 페이지를 기준으로 볼게요. 이전 버튼은 이 페이징 번호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죠. 이전이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은 페이징 번호에 뒤에 있으면 되겠죠? 그럼 반복문으로 우리가 찍어내고 있는 A보다 앞쪽에 이전을 만들어내는 코드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반복문이 끝나고 나서 그 뒤쪽에 다음을 넣어줄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스크립트를 하나 열 거고요. 이 안쪽에서 조건문을 하나 쓸 건데, 여기서 제가 쓸 조건은 from이 만약에 1이 아닐 때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1일 때는 이전이라는 방향 그 표시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쵸? 1이 아닐 때라는 조건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서 태그 구성해야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잘라야겠네요. 이렇게 잘라내고, 이 안쪽에서 실제로 우리가 삽입시킬 태그는 일단 A 태그를 넣긴 넣을 건데 모양을 뭘로 할지 살짝 고민을 했어요. 여기다가 미음 한자 이런 거 쓸까요? 미음 한자. 이전 버튼이니까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href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 작은 거? 하나 작은 거로 가면 뭐 상관은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 작은 거로 가면은 우리가 10까지 누르고 나서 다음을 눌렀을 때 11을 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6인 상태에서 다음을 누르면 7로 갈 거고, 그죠? 근데 제가 만들고 싶은 이전 다음은 이 덩어리가 넘어가는 거였어요. 어디서 누르든지 간에 덩어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걸 뜻하는 거여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커런트 페이지 C 페이지,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커런트 페이지가 아니지, from이 가지고 있는 값에서 마이너스 1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요거, 그 다음에 다음 버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다음은 요 밑에다가 얘는 end 가지고 따져야겠죠? end가 total 페이지 cnt, 이 녀석과 같지 않을 때, 왜냐면 이것도 end도 같을 때에는 그 다음 표시가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죠? 일단 이렇게 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얘는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아니지, 얘가 아니라 end 플러스 1이죠. 이렇게. 그러면 일단 표시가 하나 나오고, 지금 from이 1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다음 버튼을 눌렀다. 11? 제가 이걸 안 줬군요. 커런트 페이지라고 하는 이 값을 안 줬어요. 이렇게. 자, 그럼 다시 8에서 다음 버튼 누르면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이전 버튼 누르면 다시 이전 페이지로 이렇게. 자, 왜 from -1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from은 11이에요. 거기서 -1하면 from이 10 되는 거죠. 아니, from이 10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10번 페이지로 가는 거죠. 그럼 10은 이전 페이지가 맞으니까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다음은 end 플러스 1이니까 11페이지로 가라 라고 하니까 11로 가는 거고, 여기서 다음 버튼 누르면 몇 페이지로 가요? 21로 가겠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구현을 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을 살려보자면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요. A 태그 하나 더 만들어서 LT 이런 거 만들어 놓고 페이지를 아예 1로 보내버리는, 이거는 완전 맨 처음으로 맨 처음으로 맨 끝으로 기능을 만들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이거 누르면 1번으로 가겠죠. 그럼 이거를 여기다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gt
LT는 왼쪽으로 가는 꺽쇠고 GT가 오른쪽으로 가는 꺽쇠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런 표시로 쓰고 이거 안 쓰는 이유가 이거 텍스트로 인식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닫는 쪽은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열려요, 이거. 그래서 화면에 텍스트가 안 나와요. 그래서 표시를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LTGT. 그리고 이때는 토탈 페이지 CNT로 가준다면 이제 맨 끝으로 가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렇게. 제한을 얘를 토탈 페이지 CNT 같지 않을 때가 아니라 얘보다 작거나 얘보다 작을 때 그때에만 이 녀석들이 나와라. 제가 여기다가도 하나 처리를 하긴 해야 되겠군요. 여기는 그냥 이걸로 두고요. 이거 처리를 하겠습니다. end가 만약에 토탈 페이지 CNT보다 크다. 이때는 end의 값을 토탈 페이지 CNT 라고 하나 고정을 시켜 버릴게요. 그리고 나서 end를 따지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러면 end가 이제 토탈 페이지 CNT 왜냐면 end는 무조건 10개 단위로 끊어질 거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가 26,000 지금 215였는데 얘는 26,220번 페이지까지 end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end 번호를 만약에 토탈 페이지 CNT랑 같다면 이것보다 더 커지려고 한다면 그때는 값을 아예 이걸로 고정시키겠다 라고 해준 거고 그걸로 반복문을 돌린 거고 그리고 나서 이동하는 거 만들어 준 거고요. 그러면 맨 처음으로 맨 끝으로 그 다음에 뭐 이전 이런 거 다 문제없이 동작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금 페이징 처리하는 거 로직 구현해 봤습니다. 지금은 되게 우스꽝스럽게 생겼어요. 디자인도 우리가 안 건드렸고 효과라고 해봐야 그냥 빨간색으로 글자 크기 좀 키운 게 전부지만 여러분들 나중엔 이런 것들도 다 디자인 할 거예요. 근데 깔끔하게 페이징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페이징 처리는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스타일 태그 같은 거 노란 줄로 떠 있는 거 보기 싫어. 난 이런 거 좀 거슬려 라고 하시면은 클래스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스타일 태그 직접 입력해서 값을 줘도 돼요. 대신에 그러면 3학년산자에 들어간 이 값 부분이 좀 길어지겠죠? 왜냐면 태그에 직접 스타일을 부여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서 저는 이렇게 따로 뺀 겁니다. 그냥 큰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이 녀석들이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로 들어와야 돼요. 헤드 안쪽으로. 스타일 태그도 원래 구성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 그리고 나중에는 어차피 CSS 파일은 다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만 고민을 좀 할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제가 지금 이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를 여기다 넣었는데 얘를 넣을 게 아니에요. 얘는 10으로 이제 고정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자,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라는 저 변수는 한 페이지에 보여줄 게시글의 개수죠. 그쵸?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10이라는 값은 우리가 한 페이지에 보여줄 버튼의 개수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 상태로 가정을 했을 때 내가 한 페이지에 15개씩 보여줄래? 라고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우리는 한 페이지의 번호를 15개씩 보여줘야 돼요. 그럼 여기도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페이지에 보여줄 번호 개수를 10개로 고정할 거야 라고 하면은 여기랑 여기를 같은 숫자 10이라는 숫자로 넣어주면 되고 만약에 이 녀석도 더 페이징 번호 노출을 더 늘려서 처리할 거야 라고 하면은 변수 처리할 거야 라고 하면은
얘네 둘을 같은 변수를 쓰면 됩니다. 여기는 이 두 녀석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페이징 개수를 늘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겠죠? 20씩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아직 적용이 안 됐어요. 얼른 들어. 됐나? 이렇게 1부터 20까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를 쓰면 안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어차피 똑같은 10이었기 때문에 그냥 적용이 가능했지만 사실은 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녀석이 아니라 아예 다른 변수를 만들어 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아이템스의 아이템스라기보다는 그냥 뭐 버튼스 이너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애초에 제가 그렇게 해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죠. 버튼스 이너 페이지. 실제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문득 적어놓고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잠깐 고민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완성한 이 코드는 제가 커밋을 통해 기사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갑자기 좀 어려운 거를 스스로 진행하게끔 시간을 많이 들이고 그리고 막 좀 휘몰아치듯이 설명을 해서 머릿속으로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이제 주말이 있죠. 주말 동안에 조금 복습을 하시면서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사실 어려운 개념이 들어간 건 단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